제가 나침판이라고 생각해요. 나침판은 자기 의견을 가지면 안 돼요. 북쪽이 있기 때문에 내 북쪽의 침이 그렇죠. 그냥 향하는 겁니다. 네네네. 뚜렷한 의견을 낼 것. 나침판이 강하게 북쪽을 알려줘야 항해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A 아니면 B입니다. 서울에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데 500채가 거래되는 걸 과연 하락이라고 볼 수 있을까? 라는 데서 저희가 출발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깊은 안에서 나오는 기침일 수 있다. 병에서 이게 나온 아니라 병에서 나온. 그러니까 가격이 급등하고 고점일 때 무주택자들은 집을 사고요. 네네. 집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고점에 집을 팔아서 수익을 쉽게 말해서 챙긴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소개를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 하여튼 뭐 미래에셋 증권 네. 예, 연구위원, 네. 애널리스트 이광수 위원님을 모셨는데 저 진짜 개인적으로도 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예. 애널리스트 분들이 약간 소신파와 약간 분위기를 따라가는 파로 좀 나뉘지 않습니까? 근데 위원님은 정말 소신 있게 말씀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원래 분위기파였는데요. 아 그래요? 예. 나이가 들면서 그래서 경쟁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신파로 바뀌었고요. 아, 네네네네. 그러니까 소신파라고 말하면 뭐 이게 뭐 옳다 틀리다를 떠나서 네네네. 어쨌든 연륜이 좀 쌓이고 이러면 또 시장도 좀 다르게 보이고 그리고 뭔가 좀 다른 얘기를 해야 사실 효용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네. 차원에서 좀 주위에서 보려고 하고 좀 더 긴 안목에서 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콘텐츠를 시작을 할 때 항상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합니다. 네. 이 이야기를 왜 들어야 되는가? 이광수 위원님만의 뷰를 왜 들어야 되는가? 물론 그 안에는 다양한 이제 경험과 경륜이 쌓여 있는 거고 데이터도 엄청나게 담겨 있는 거고 한데 혹시 먼저 좀 정의를 내려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기본적으로 분석하고 컨텐츠를 만들고 이야기하는 네. 전제가 있어요. 전제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전제, 가장 큰 전제는 네. 여기서 편집자님 계시잖아요. 네. 편집자님은 그러니까 갖고 계신 생각을 제가 바꿀 수 없어요. 아, 네. 저 귀가 얇은데. 아니 그래도 안 바뀝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떤 내가 주장을 할 때는 네. 그 사람이 모르는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냥 주장을 바꾸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다른 모르는 사실을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듣지 못한 얘기를 해드리겠다. 그래야 들을 필요가 있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구나. 그렇게 전망할 수도 있구나. 이런 거죠. 또 하나 뭐냐면 그런 측면에서 저는 중요하게 또 생각하는 건 전 애널리스트하고 시장을 전망하는 입장에서는 네. 제가 나침판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다를 나침판으로 가잖아요. 네네네. 가잖아요. 네. 근데 그 나침판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하면 됩니까? 정확히 알려줘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침판은 자기 의견을 가지면 안 돼요. 와,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북쪽이 있기 때문에 내 북쪽의 침이 그렇죠. 그냥 향하는 겁니다. 네네네. 근데 나침판이 막 스스로 생각해. 아, 이거는 이번에 이쪽으로 가셔야 되는데요. 이야. 이번에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뚜렷한 의견을 낼 것. 네네네. 그러니까 자산시장에서 전 어떤 말을 많이 듣냐면,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니? 네네네네. 아니, 그러면 나침판이 강하게 북쪽을 알려줘야 항해를 할 거잖아요. 근데 막 흔들려. 이럴 수도 있고요. 저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확률이 높아요. 이런 나침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제가 그 사람 말을 믿거나 그 사람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A 아니면 B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근데 제가 그 받아들이는 걸 생각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알아서 생각해서요 보다 전 뚜렷한 의견을 낸다. 근데 그 뚜렷한 의견의 반론은 뭐냐면 네. 제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의견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 완전 명언인데요? 사실 작년에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그래도 꺾이지 않고 조금 더 오르고 있을 때도 위원님은 부동산 시장을 계속 경고를 해 주셔서 조금 먼저 욕을 먹기 시작을 했었죠. 지금은 반전이 됐습니다만. 많이 먹었죠, 뭘. 네. 조금 먹게. 네. 표현만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네, 순화하느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는 그런 상황이 또 오잖아요. 네.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뭐냐면 막 제가 이게 영상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럼 욕 엄청 달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래? 약간 바꿔볼까? 근데 나침판이 그러면 안 되죠. 인간은 흔들릴 수 있지만 네. 나침판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나지만은 흔들리면 안 된다. 아무리 그 북쪽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배가 그 선장이 야 북쪽 아닌 것 같아. 나침판한테 야 생각해봐. 그런다고 해서 바꿉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북쪽을 계속 가리키고 있어야죠. 그렇죠. 네. 다만 동서남북은 고정되어 있지만 투자의 동서남북은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아, 그 그럼요. 지형이 달라지면은 그때는 또 이제 다른 그럼요. 의견을 내야 되는 거고. 역시 이제 뭐 사실은 부동산 담당 애널리스트라기보다는 건설업 담당 애널리스트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도 같이 보시는 거고. 그렇죠. 요즘 저 이제 건설주에 관심들이 없으셔서 그거는 맨 뒷 질문으로 좀 빼놨고요. 우선은 현재 그 부동산 시장 진단부터 좀 들어갈까요? 일단 좀 청진기를 대고 이 환자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부터 좀 진단을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네네. 저희가 전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현재를 정확히 진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뭐 이렇게 애널리스트 많이 보시고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자산 시장 얘기를 많이 들으시고 네네네. 또 오랫동안 기자 생활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저희가 큰 오류를 가질 수 있는 게 네. 전망을 할 때 인간적으로 오류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희망을 갖기 때문이에요. 자기 포지션에 따라서. 그렇기도 하고 미래는 달라질 거야. 현재하고는. 네. 이런 희망이 생겨요. 그렇죠. 근데 사실 미래는 현재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단 말이에요. 네. 절대 미래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를 정확하게 분석하면 미래가 보여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싶다 그러면 현재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동떨어진 미래는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기침이 많이 나요. 그럼 이게 약간 가벼운 곳에 뭐 기관지염인지 저 깊은 곳에 폐렴인지 이게 더 커질지를 봐야 되는데 저희는 잘 볼 줄 모르고 네. 그래도 청진기 될 줄 아시니까 좀 그렇죠.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죠. 일단 지금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 다 알죠. 누구나 삼척 동자도 알지 이제는. 동의하는 거고. 예. 근데 여기서 이견이 있는 게 예. 거래량 감소예요. 거기에 이견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이견이 있냐면 가격이 빠지는데 네. 거래량도 엄청나게 빠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야, 그거 몇 건 안 되는 하락이야. 그래서 저 하락의 상징성이 없다. 그렇죠. 시장을 대변할 수가 없어. 한두 건 하락하는데 그렇게 호들갑 떨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근데 언뜻 들으면 맞는 말도- 얘기도 네, 있어요. 맞는 말 같기도 해요. 뭐 자산이 급한 사람이 파는 거지 그게 시장의 가격이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네. 지금 거래량이 어느 정도 감소하고 있냐면 서울 아파트의 한 달 거래량이 500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한 두어 달 전에 위원님이 서울 한 달 거래량이 뭐 700 몇 건입니다. 지금 집 사시면 서울에서 700명 안에 드시는 겁니다. 그 멘트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게 500명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집 사시면 500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데 500채가 거래되는 걸 과연 하락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데서 저희가 출발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견이 좀 갈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 위원님은 이게 그래도 상징성이 있는 가격 하락이다. 그렇죠. 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깊은 안에서 나오는 기침일 수 있다. 큰 이렇게 뭐랄까 병에서 이게 나오는 아니라 병에서 나오는 병에서부터. 그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이 그래프에 답이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게 거래량인가요?
그냥 점이 제가 실거래가를 일일이 다 찍어드린 거예요. 실거래가. 네. 이게 송파구의 33평 대단지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과 거래 건수 변화입니다. 지금 이렇게 세로로 줄이 크게 가 있는 게 연도. 근데 이게 기간이 좀 차이가 나 보이긴 한데 같은 기간인데 네. 거래량에 따라서 그렇죠. 커진 거죠. 그렇죠. 거래량에 따라서 이게 폭이 예. 넓어졌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일단 올라가는 건 가격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많이 오를 때가 어디였나요? 2020년이었어요. 그죠? 네. 보시는 것처럼. 2020년에 90건이 거래됐죠? 네. 그 다음에 폭등할 때가 2021년이었어요. 그때는 32건이 거래됩니다. 아, 그러니까 뭐 송파구의 특정 아파트 기준입니다. 네. 예. 근데 전국이 비슷하고 특히 이런 어떤 수도권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아하.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오르면서 똑같이 거래량도 감소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죠? 네. 보이시죠? 네. 근데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또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가격이 오를 때도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떨어질 때도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게 이 표에서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네. 오를 때도 거래량이 엄청나게 줄잖아요. 네. 이때는 그러면은 한두 건 거래되는데 그때는 다 오른 거고 떨어질 때는 한두 건 거래됐다고 그건 빠진 거 아니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비슷한데 이걸 어떻게 보느냐 해석을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을 대로만 하는. 그렇죠. 그걸 자기의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어떤 위치에 따라서 이걸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오를 때도 적게 거래되면서 올라가고 네. 또 그런 변곡점을 만들고 크게 떨어질 때도 거래량이 준단 말이에요. 이게 한국의 독특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떨어지는 것도 정상적인 흐름이다. 떨어지는 거다. 예? 아, 정상적인 흐름이다. 네.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다. 아. 떨어지는 거다. 아까처럼 뭐 한두 건이라고 해서 안 떨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자는 거죠. 올랐을 때도 그렇게 오르고 떨어질 때도 그렇게 오른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반론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싼 값에 팔기 싫어한다. 그나마 몇 건씩만 거래가 되는데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 싸게 사고 싶어하고 그래서 호가의 차이만 많이 벌어지고 차이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또 거래가 안 되는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는데 네. 그거는 그냥 현상? 그렇죠. 근데 되나요? 그러면 거래가 아예 안 되는 건데 안 돼야 되는 건데 이거 보세요. 이 아파트 보세요. 이미 20억 밑으로 떨어졌어요. 33평형이 네. 20억대 밑으로 26억 5천이 최고가였는데 지금 20억으로 갑자기 급락합니다. 그죠?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이미 거래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처럼 모두 다 나는 싸게 팔기 싫어하면은 가격이 안 빠질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누군가 파는 사람이 생겨나요. 그래서 가격의 변동을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핵심은 거래량이 적더라도 이것이 진짜 대표성 있는 가격이다. 그렇죠.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거래 가격이 모두 여기에서 다시 출발하게 된다. 이게 이제 앵커링 효과라고 하는데. 여기서 다시 출발한다. 네. 그러니까 편집장님 생각해 보세요. 네. 내가 이 아파트를 사고 싶어. 네. 그러면 얼마부터 출발하겠습니까? 다시 26억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19억에서 출발을 한다. 19억부터 딜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바보예요? 갑자기 그럼 저는 25억부터 협상하시죠 이럴 거예요? 이게 바로 앵커링. 여기에 다시 내리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지금처럼 하락 추세로 갈 때는 이렇게 떨어지는 폭이 되게 중요하고 이게 시장 가격이라고 저희가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동안에는 사실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2022년 한 중반 정도까지는 부정하고 싶은 거지.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잠깐의 약세일 거야. 네. 곧 좋아질 거야. 근데 이제는 받아들여야 된다. 아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제는 그래서 다들 수긍을 하는 거 같아요. 네. 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또 하나 이 그래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폭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보세요. 폭이요, 폭? 네, 떨어지는 폭이 단기간에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겁니다. 아, 거래와 거래, 실거래가 사이의 폭이. 네, 아니요, 그렇죠. 갑자기 26억에서 확 떨어지니까 단기간. 네. 네. 이래서 지금 한국의 부동산이 굉장히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게 지금 폭포수 같긴 한데 이제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잠시 후에 여쭤보기로 하고. 네네네.
우선은 Y라는 질문이 좀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왜 떨어졌느냐? 물론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계시다시피 뭐 물가, 금리 뭐 여러 가지 있고 그 전에는 뭐 수요 공급도 많이 나왔고 또 인구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사실 가격이라는 게 어느 하나로 정해지지는 않잖아요. 네. 그럼 지금 이렇게 특히 이제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배경을 알아야 전망이 가능한 거죠. 네네네. 그 배경에서 가장 중요한 배경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게 지금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 평균, 호당, 호당, 평균. 잘 보세요. 이게 예를 들면 6억 이런 상황 속에서 2018년도에 8억, 19년도에 9억 4천, 2020년도에 10억 9천, 2021년도에 갑자기 12억 6천으로 바뀌어요. 평균 가격이죠? 네. 호당 네. 12억 6천만 원. 네.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예. 계속 오르기 위해서는 누군가 비싼 가격에 계속 사줘야 되잖아요. 사줘야죠. 예. 근데 너무 급격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이 가격에 사줄 사람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장기적으로 가격이 계속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예를 들어서 계속 가격이 자산 가격이 오를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서 진폭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최근에 너무 급상승했기 때문에 사실 이 가격을 받쳐줄 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네.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네.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수요 공급 논리상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하나는 수요 감소, 네.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공급 증가. 그렇죠. 네. 근데 공급이 증가할 때는 수요 감소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 비슷한 거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네네네. 근데 하나가 다르잖아요. 공급이 늘어날 때요? 공급이 떨어져서 가격이 떨어질 때는 예. 수요 감소하고 다른 게 한 가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죠. 공급이 줄어들면은. 아니. 아, 지금 헷갈린다. 예. 갑자기. 네. 보세요. 똑같이 이유는 가격이 떨어질 때 공급이 증가하거나 네. 아니면 수요가 감소하거나 둘 다 네. 가격이 떨어지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전망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럼 어떻게 선택합니까? 과거까지는 수요가 계속해서 높아졌던 거고 공급은 뭐 많이 늘지도 않았었고. 아, 예. 그렇게 깊게 나가시지 마시고 그냥 답을 알려주세요. 답을 헷갈려요. 경제학 원론을 한번 보자고요. 네네네. 공급이 감소해서 공급이 증가해서 가격이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증가해요. 시장에서 물건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럴 때 왜 떨어지냐면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공급이 증가할 때 가격이 떨어지는 건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다. 그렇죠. 뭔가 되게 활발하게. 그렇죠. 예, 활발하게. 그런데 수요가 감소해서 가격이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감소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아하.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이거 한번 보세요. 간단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가격이고 거래량이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게 공급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수요지 않습니까? 네. 수요가 감소하면 네. 가격도 떨어지지만 거래량도 여기서 감소하잖아요. 그렇죠. 이해하셨죠? 아, 저 교과서에도 나오는 건데 이해하셨죠? 갑자기 여쭤봐도 예. 갑자기 좀 헷갈리셔. 맞아요. 다들 헷갈려 하세요. 근데 이게 원론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네. 대신 가격이 있고 거래량이 있죠? 여기가 공급이죠? 네. 여기가 수요죠? 네. 공급이 증가할 때 이렇게 증가합니다. 네네네. 그러면 가격이 빠지죠. 여기서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늘어나. 증가하죠. 증가하죠. 네네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같이 가격이 빠지더라도 이제 나중에 결론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같이 가격이 빠질 때도 내가 물건을 언제 사야 되겠습니까? 아, 거래량이 늘어날 때. 그렇죠. 공급이 증가할 때 사는 게 더 유리하잖아요. 그때 가격이 더 많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살려는 사람이 주니까 거래량도 감소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도입부이기는 한데 네. 살짝 결론을 미리 얘기한 걸 수도 네. 있겠고 조금 네. 있다가 조금 더 그 결론을 다시, 가지고 네. 깊이 더 여쭤볼게요.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은 수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살 사람이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시장을 그래야 전망이 가능합니다. 그럼 향후로 어떻게 하면 다시 가격이 오를까요? 제가 오늘 질문이 많아요? 아니요, 저도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이제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죠. 뭐 이슈도 많이 됐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집 산 사람이 영끌족들
무주택자 네. 그리고 거의 30대 초반까지도 네. 빚을 내서 가담을 한 거잖아요. 네. 또 거기서부터 또 진단이 이루어져야 전마로 갈 수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말씀 하셨으니까 요 그래프를 한번 봐볼까요? 2021년도에 특히 한국의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의 가격이 급등했는데 거고. 네. 누가 샀고 누가 팔았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본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까만 그래프는 약 103만 6천 명이 네. 집을 샀는데요. 네. 무주택자가 유주택자로 전환된 명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명이 집이 없다가 집을 샀어요. 그게 20년, 21년, 특히 21년도. 21년에가 100만 명이 집값이 넘었고. 가장 비쌌대. 네, 네, 네. 그런데 이 주황색 그래프는 누가 집을 팔았습니까? 다주택자가요. 다주택자들은 집을 판 사람들이 좀 있고 네. 무주택자들이 20년, 21년에 많이 뛰어들었고. 네. 이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또 독특한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급등하고 고점일 때 무주택자들은 집을 살고요. 집을 사고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집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고점에 집을 팔아서 수익을 쉽게 말해서 챙긴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다주택자들은 차익 실현을 했고 무주택자들은 패닉 바잉을 했고. 네. 사실은 잘 보세요. 2018년, 17년부터 계속 다주택자 규제가 있었어요. 예, 예, 예. 근데 집을 절대 안 팔았습니다. 그러다가 집값이 많이 오르는 2021년도, 21년도에 팔아요. 그러니까 규제하고 상관없어요.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보니까 판 거예요. 그때쯤 되면 팔아서 세금을 내도 남는 돈이 많고. 네. 역시 가격이. 중요하기도 하고, 아, 시장이 참 냉혹하다. 쉽게 말해서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 돈 있는 사람이 돈 번다고. 안타깝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실들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영끌하고 무주택자들이 집 사서 빚 많이 세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건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 이건 뭐 제가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랬으니까. 데이터가 나오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샀다가 물리는 거는 뭐 그렇다 치고 그거는 뭐 이제 뭐 하우스푸어 이야기도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 되는 거는 실거주 요량이 제일 클 테고 근데 그들이 지금 이제 고통을 겪고 있는 거다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조금 더 아픈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 그렇죠. 이때는 근데 또 집을 안 사면 바보 될 것 같았어요. 그렇죠. 뭐 벼락거지라고 그렇죠. 조롱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더 가난해졌다. 그렇지. 그게 뭡니까? 그게 근데 저희가 데이터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눈에 너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북쪽을 안 가르칩니까? 욕을 먹어도 가르쳐야죠. 근데 또 이게 사람이 심리가 데이터랑 정확히 또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더 거기에도 뚫고 막 고점을 더 뚫고 가고 이광수 위원님은 욕을 먹고 막 이랬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이제는 그 보시면서 이게 전망할 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 집값이 빠르게 상승했다는 거. 네. 그런데 그 집값을 올린 건 무주택자 분들이 집을 사시거나 수요가 증가해서 급격하게 올랐는데 네. 그때도 사실은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올랐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또 다시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원인 파악을 해야 이제 전망이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가격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감소해서 시장에 수요가 없는 거예요. 네. 더 이상 이 높은 가격을 지탱해 줄 사람들이 없어요. 그다음에 가격이 빠진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스텝은 뭐냐? 그러니까 네네네. 다음 단계는 뭐냐? 예.